디일렉과 자회사 레디일렉이 공동으로 기획한 시간입니다.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에 속한 이 기업들 릴레이로 저희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거기에 최윤화 협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그 JM제코라는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이라기보다 협회장님이라고 네. 이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력소자산업협회 그 뉴스 막 찾아보면 기사들 엄청 많이 뜨거든요. 부산 그렇죠. 기장에 뭐 이렇게 출범했다.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맞습니다. 2015년에 이제 출범했는데 그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그때 통과했는지 하여튼 그 즈음에 어디 통과해서 뭐 이렇게 이제 출범도 하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산시에 지금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 이런 쪽이랑 좀 연계해서 활동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협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협회가 이제 2015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네.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는 전력 반도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용화 센터라는 이제 전력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면서 같이 이제 협회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이제 어떤 전력 반도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는 없었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력 반도체 특히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신소재를 사용해서 웨이퍼 칩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당시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상용화 센터라는 이제 팹 공장을 만들자 그렇게 이제 예타를 올렸고요. 네. 그 예타가 통과가 돼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상용화 센터 부산 TP가 운영하고 있는 상용화 센터가 부산 그 기장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협회 활동은 실질적으로 좀 좀 이렇게 좀 미진했다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제가 지금 5대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5대요. 네, 5대입니다. 네. 2년마다 협회장이 이제 바꿔지기 때문에 네. 거의 한 이제 10년째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지금도 아마 그 많은 이제 회원사가 부산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대다수가 다 경기도권에 많이 이제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실질적으로 부산의 협회에 이제 사무실이 이제 개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정주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가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려갔지만 22년도에 준공을 했었거든요. 준공을 했다는 게. 이게 회사 이제 본사를 이제 부산으로 옮겨서 준공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수도권 이전 1호 기업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전력 반도체라든가 관련 반도체 회사가 부산에는 이제 없었다. 뭐 이렇게 한 예랑 뭐 비슷하겠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2015년에 협회도 출범했고 그 즈음에 이제 예타도 통과해서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 여기가 이제 SiC를 이제 웨이퍼부터 칩까지 만들 수 있는 이제 팹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전에서 준공한 게 2022년이라는 이제 말씀이신 어, 거고. 지금 팹을 지을 수 있는 상용화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한 2000년 때쯤부터 아마 좀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뭐 거의 기반 공사부터 다 들어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을 밀어버리고 공장이 들어가다 보니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네. 그냥 토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뭐 폐수 처리부터 여러 가지 전기 들어가고 해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용화 센터 흔히 말해서 반도체 팹을 할 수 있는 공장이 만들어진 것은 거의 한 21년 정도부터 좀 상용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저희 회사는 이제 모듈 하는 회사인데 저희는 이제 22년도에 이제 그 전에 21년부터 공장을 지어서 22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어디 있었어요? 원래 부천에 있었습니다. 부천에요. 네네. 이게 몇 년도에 설립되셨습니까? 저는 지금 회사를 2007년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제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제가 일본 광전자라고 이제 LED를 만드는 회사를 다녔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하이닉스죠. 옛날에 현대전자 이천에서 메모리를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빅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네, 맞습니다. 네. 삼성 자동차가 르노하고 합병이 되고 그다음에 현대전자하고 LG 반도체가 또 합병이 되죠. 네.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 일부 전력 반도체 공장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큰 빅딜이 일어났는데 페어차일드로 넘어갔죠.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있다가 이렇게 옮기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였죠. 어디서 어디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빅딜 할 때 저는 그 현대전자에서 이제 페어차일드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다가 2007년에 이제 나와서 본사업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온세미가 되었죠. 지금 온셈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력 소자 산업 협회 회원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한 80개 정도 됩니다. 꽤 많네요. 네, 초창기 제가 하기 전까지는 한 60개 됐는데요. 네. 제가 한 1년 지금 거의 지내가고 있는데 네.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회사 더 들어왔고요. 한 80개 정도 되고 오. 제가 활동하기보다는 네. 분위기가 이제 전력 반도체 쪽의 비즈니스가 좀 활성화되겠다.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블루 오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회사들이 많다 보니 네. 또 활동을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하고 싶어서 또 어. 이렇게 요청이 오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지금 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전력 반도체 하는 회사들이 많았군요. 딱 전력 반도체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몇 개 없습니다. 아, 자,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흔히 말해서 대표님도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하면은 딱 두 군데 회사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 네. 그런데 그 관련된 회사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생태계 아니면 네. 뭐 밸류체인 아니면 클러스터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전력 반도체만을 생산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력 반도체의 크기가 좀 작아서 문제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 회원사의 80개 회원사는 꼭 전력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전력 반도체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군을 만들고 흔히 말해서 이제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한 회원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자 업체도 있고 네. 모듈 회사도 있고 또 뭐 장비 회사 뭐 이런 게 뭐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소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소재. 자,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기판이라 하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죠. 기판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네. 메모리도 다 똑같은데 이제 전력 반도체 중에 특히 지금 현재 전기차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든가 이런 소재들은 기판 자체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 그 굉장히 똘똘하다고 하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자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소재, 그다음에 그 소재에 에피, 에피를 입히는 이제 네. 에피 회사가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만들어진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져다가 이제 소자를 만들어진 소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반도체 회사라고 칭을 하지 않습니까? 소자가 만들어지고 그게 웨이퍼죠. 이 웨이퍼를 가져다가 이제 저희들 같은 회사가 이제 모듈, 패키징. 우리가 첨단 패키징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은 첨단 패키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넌 메모리 쪽에 이제 가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 가까운 이제 패키징,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신뢰성, 아까 언급했던 QRT라든가 이런 어떤 회사들, 신뢰성 회사.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신뢰성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네. 변환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메모리나 이쪽은 그 반도체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가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네. 이 전력 반도체는 그 흔히 말해서 변환 장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전력 반도체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변환 장치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자동차 효율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시는 전기차 구동,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버터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인버터가 변환 장치의 하나 일종이죠. 네. 자, 그 안에는 핵심적으로 전력 반도체가 존재하지만 네. 이 변환 장치를 어떠한 회로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환 장치를 만드는 회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전력 변환의 효율을 높이려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든지 이런 이제 소재로 이제 연구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전력 소자 산업 협회에 뭐 회칙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목적은 뭡니까? 존재의 목적, 이유. 한 가지로 본다면은 그 비즈니스입니다. 네. 이 저희 협회 회원사들은 메인이 다 기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체 이제 서포트 역할로 해주는 데가 이제 학교 교수님들, 네. 그다음에 출연 연구소, 흔히 말해서 이제 저희 회사, 저희 협회의 수석 뭐 선임 부회장을 하고 계시는 이제 캐리 정기연구원 네. 쪽에 네. 있는 이런 그런 원장님들이 이제 저희 협회 부회장급으로 계시거든요. 네. 이제 이런 이제 출연형 기관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체가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네. 부분들을 좀 보충해 주는 건데 궁극적으로서는 이 협회 회원사 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키워 나가는 게 저희 협회의 큰 목적입니다. 결론 사업을 잘하게 만들어 주자. 이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회의 어떤 뭐 여기도 뭐 총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연애 보면 뭐 근데 이제 어때요? 그 회원사들이 봤을 때 이제 협회 사무국에서는
꼴이 뭡니까? 이 아까 지금 뭐 비즈니스가 잘 일어나게 하자인데 회원수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뭐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들이 돈도 잘 벌고 하면 회비도 또 많이 내줘야 되니까 뭐 있는데 그런 거 지표는 어때요? 지금 뭐 한 10년 정도 9년 정도 됐는데 네네. 아까 뭐 회원사 수는 뭐 한 80개 정도라고 했지만 회비 같은 건 어떻게 걷어요? 아, 참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해야 돼서 아쉬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반도체 협회가 전국구라 하죠. 우리가 얘기할 때 전국구죠. 하는 반도체 협회, 이제 거기서 만든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떤 협회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산자부의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협회에서는 흔히 말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회장단이 이제 지금의 하이닉스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사장님이 이제 회장님을 하시고 이제 상금 부회장부터는 이제 협회 사무국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라든가 어떤 그런 자금들을 많이 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좀 있어요. 솔직히. 과제 같은 거, 개발 과제 같은 것도 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저희 협회는 만들어진 지는 이제 10년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협회 회원사들의 또 이 뭡니까 이 전력 반도체 하는 회사들이 또 큰 삼성 같은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다. 다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 또 회비를 무작정 많이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비로는 좀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기 좀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협회장이 되고서부터는 저도 좀 그렇게 회사 돈을 많이 버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협회 회장 및 부회장 그다음에 임원 이사들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 회비를 좀 걷자. 그래서 이제 몇백에서 1,000만 원까지 좀 걷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협회가 이제 꾸릴 수 있는 이제 협의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뭐 아까 말씀처럼 과제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유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또 저희가 협회 운영할 수 있는 비용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협회를 키워나가고 또 그렇게 되면 더 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협회 회원사 간에 이제 비즈니스가 좀 이렇게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어디서부터 시드가 되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리를 떠나서 먼저 준비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장에 있죠?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까? 뭔가가? 기장 위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희 회사가 1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제 많은 신문에도 나왔지만 B2G라든가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하는 B2G, 그다음에 이제 트리노테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반도체 기업도 SK 파워텍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 되게 많은 이제 반도체 소재를 하는 STI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MOU를 써서 이제 들어오겠다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원래는 그 의과학 산업단지였습니다.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였는데 원래 목적은 그쪽에 이제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과 반도체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또 그 근처에 원자력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암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모아놓은 게 그 의과학 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단지를 출범시켜 놓고 나서 지금 만든 게 이제 저희가 이번 특화단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제1로 좀 내세워가지고 반도체 신소재과가 이제 부산시에도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새로. 그 정도로 저 별도로 이제 부산시 안에가 이제 과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시 안에요? 과가. 그 과가 이제 반도체와 신소재, 이제 2차 전지와 방사선 이런 쪽 부분을 더 폭넓게 좀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과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클러스터 안에 회사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 거죠. 그 특화단지가 이제 작년에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그렇죠. 전력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맞습니다. 이렇게 였던 것 같은데요. 부산 기장에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45만 평 단기인데요.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특화단지가 되기 전까지는 한 50% 정도 분양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딱 그 작년 7월에 발표하자마자 거의 2달 안에 거의 다 솔아웃 됐습니다. 부지가요? 네. 그러니까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가 원래 있었던 곳이고 거기가 이제 다 지어지고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전력반도체 쪽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1,400억 원 규모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거랑 이제 부산 쪽에 이제 전력반도체
좀 참여를 좀 많이 하나요? 어떻게 되죠? 네, 지금 벌써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1,400 정도 예타가 이제 작년부터 기획이 돼가지고 이제 통과가 돼서 올해부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재 사업부터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모듈이라든가 이제 시스템 변환 장치까지는 내년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이제 요 과제도 반도체 협회 조합이 이제 예타를 통과시켜서 만든 과제고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 협회 회원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할 때도 저희도 들어가서 기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과제에 이제 RFP가 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이 부산이 요 기장이 특화단지도 이제 지정이 됐고 네. 솔드아웃 됐다고 이제 부지도 말씀. 그 특화단지 되면 들어온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특화단지가 되면 특화단지 법이 좀 정부 시행법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게 뭐냐면 큰 돈은 아니지만은 지금 한 전체 500억 정도의 이제 과제비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500억 정도에 이제 그 비용은 똑같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예타 관련된 비슷한 건데 예타가 통과된 게 아니고 특화단지가 됐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치해서 한 500억 정도 수준의 이제 과제비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테스트 베드, 흔히 말해서 이제 상용화 센터가 6인치 라인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8인치화 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 베드를 꾸민 비용을 좀 쓰고 또 인력 양성, 이제 전력 반도체 하면서 또 인력 양성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 양성 사업비로 쓰고 또 이제 그것은 예타하고는 이번에 그 고도화 사업과는 별도의 또 과제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제는 이제 부산에 있는 앵커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앵커 기업이 뭐냐면 부산에다가 그 본고지를 두고 있는 흔히 말해 본사나 연구소가 있는 회사를 앵커 기업이라 하는데 저희 회사나 아니면 SK 파워텍, 뭐 트리노, B2G가 이제 앵커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이제 이 앵커 기업 위주와 또 다른 기업들을 주축으로 해서 과제가 수행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단지 내에서 하는 R&D 과제. 단지라기보다는 부산 내겠죠. 아, 부산 내의 내에서. 메인 기업들을 이제 주관으로 하고 나머지 참여는 전국구로 이제 돌리겠죠. 이제 그렇게 과제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과를 신설한 맞습니다. 거고요. 네. 추진단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화단지가 됐기 때문에 이 특화단지를 이제 향후 5년이나 몇 년 동안에 이제 활성화시켜라라고 이제 중앙정부도 얘기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단지 그 추진단이 이제 만들어져서 경제부시장님이 이제 추진단장 역할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부서들이 다 이제 추진단에 들어와서 이제 업무를 해 나갈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6인치에서 8인치로 간다는 거는 SIC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12인치가 지금 맥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리로 따지면 300mm 웨이퍼인데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는 이렇게 크게는 못 만듭니다. 그 재료의 성질상. 그래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게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건 6인치. 그고요. 150mm죠. 6인치가.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맥스까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8인치 라인입니다. 이 8인치가 지금 뭐 울프 스피드라든가 이제 신문에 나오고 있는 일본 뭐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8인치 라인으로 이제 상용화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3년에서 5년 안에는 이제 8인치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8인치 투자를 별도로 국가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지금 500억 그 특화단지 용으로 이제 부산에서 가는 건 몇 년짜리? 거기에 지금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년. 네. 아마 1년에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그 쓰는 정도. 거네요. 네네. 지금 1,400억 그 예타 이거는 뭐 기획은 이제 중앙 반도체 협회에서 그 맞습니다. 조합에서 했지만 네네. 지금 이제 이 부산의 전력 소자 산업협회에 이 포함된 분들이 어차피 그분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RFP 나오면 이제 또 제안해서 과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군요. 이 한국 하면 메모리 반도체 위주이고 뭐 항상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 뭐 그 안에 이제 또 전력 반도체가 그렇죠. 아마 네, 있을 텐데요. 이 전력 반도체 잘하는 국가들은 뭐 독일, 뭐 유럽, 미국, 뭐 일본 뭐 이렇게 그렇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하고 격차가 많이 납니까? 좀 많이 납니다. 많이 우리가 납니까? 메모리 하면은 뭐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1등이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비메모리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메모리 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전력 반도체 나눠지는데 네. 시스템 반도체도 한참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인공지능도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일환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또 우리가 파운더리, 그냥 TSMC 대만에 이걸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삼성 위주로 파운더리도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또 요새 많이 또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시스템 반도체 하는 일환입니다. 네. 근데 전력 반도체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 60년대부터 뭐 메모리가 나오기 전부터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전력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삼성이 전력 그래요?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요. 오. 그런데 그때 이제 빅딜이라는 그때 이제 삼성이 부천 공장의 전력 반도체 부분을 미국에 이제 팔아버리죠. 그때부터 전력 반도체가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엔드 유저인 큰 대기업인 삼성이 전력 반도체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니 거기에 공급하는 흔히 말해서 벤더들이죠. 그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깨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전력 반도체 그 당시에는 한 20개 이상 있었어요. 저도 그때 광전자라는 전력 반도체를 초기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밸류체인이 깨지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공장의 장비들을 다 중국이 사갔습니다. 우리나라 망하면 중국이 헐값으로 라인을 통째로 사가서 지금의 중국이 전력 반도체를 그때 시작한 거예요. 거의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전력 반도체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쪽 생태계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 가면은 전기 자전거 많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전기 오토바이 많이 돌아다녔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전력 반도체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BYD가 전력 반도체를 지금 다 합니다. 그래요? 예, 인피니언 다음으로 전력 반도체를 BYD가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기도 하고요. 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중국이 특히나 BYD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원래 배터리 회사부터 커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전기차 회사가. 그런데 그쪽 BYD는 전력 반도체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어요. 핸드폰 케이스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BYD가 그렇죠? BYD가.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를 되게 앞서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아까쯤에 제가 서두에 좀 인터뷰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이 송배전에 들어간 전력 반도체도 중국 걸 수입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지금 나중에 이제 천연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그 풍력 발전할 때 뭐 우리 고속도로 타다 보면은 바람개비 많이 돌아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도 이 바람을 갖다가 회전시켜서 전기로 바꾸는 게 있는데 거기도 전력 반도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력 반도체를 대다수가 다 중국이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쪽의 전력 반도체는 이제 걸음마 정도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보면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본다하면 좀 그렇게 돼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력 반도체라는 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민간 차원보다는 어떤 국가 간의 아주 중요한 뭐 전략 물자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하는 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국가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뭐 그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아마 신문에서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전력 반도체는 95% 거의 95% 이상 되죠. 그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기차는 100%입니다. 지금 현대 자동차가 만드는 전기차의 거의는 다 그 인피니언 독일 거라든가 미쓰비시 그 일본 걸 갖다 쓰고 있고요. 반도체 소자는 100% 이제 독일이나 미국, 일본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지금 가장 선두를 말하라면 저는 이제 새로운 소재, 신소재,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쪽은 미국이 1번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독일, 네.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들어가고 있죠. 이제 하물며 인도도 전력 반도체를 하겠다고 지금 그 선언을 했고 네.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습니다. 네. 인도의 그 일본 회사가 전력 반도체를 투자해서 공장 3개를 짓겠다. 그 벌써 이제 아마 인도 총리하고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인도도 전기차가 이제 자기들이 만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내재화 하겠다는 소리가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인재 시작한 인도보다도 어떤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미흡하다. 대기업이 없습니다. 전력 반도체 우리나라에는요. 그 지금 여기 이제 전력 소자 산업협회에서 얘기하는 전력 소자는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실리콘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우리말의 화물 반도체 플러스 실리콘 베이스인데요. 네. 이제 전력 소자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전력을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네. 우리가 볼티지를 바꾼다거나 네. 아니면 암페어를 바꾼다거나 네. 그런 쪽에 어. 결국은 우리 모든 실생활에 쓰고 있는 그 전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반도체들은 다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걸 다 아우르는 어떤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압을 요 높은 곳에서 낮춘다거나 낮춘 걸 네네. 또 올린다거나 네, 하는 맞습니다. 것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실리콘도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 있고 갈륨 나이트라이드도 있고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전력 소자 산업협회는 세계 실리콘 뭐 SIC 아까 뭐 웨이퍼 뭐 SIC 뭐 6인치, 8인치 뭐 네네.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협회는 거의 저희 회원사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 그래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 주로 이제 그 겐이라 하는데 네. 갈륨 나이트라이드 어떤 소재는요. 가장 우리가 먼저 우리 뭐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면 요새 그 차저 핸드폰 충전하는 충전 성능이 되게 좋아졌을 겁니다. 네. 옛날에보다도 속도가 되게 빨라졌잖아요. 금방 되더라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실리콘에서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바꿔졌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고속 충전이 될 수 있게끔 바꿔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우리 전기차도 고속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있는 반도체가 성능이 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속 충전기의 성능과 고속 충전기 성능은 반도체 성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실리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꾼다거나 좀 더 고압으로 바꾸게 되면 요 반도체 성능이 좋아져서 충전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속도도 빨라지고. 네. 그래서 우리 실생활을 모든 걸 편리하게 하고 좀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전력 반도체가 같이 발전해야만이 그게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협회장님 이런 것도 머릿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아, 네. 글로벌하게 지금 전력소자 산업협회에서 바라보는 전력소자 지금 말씀하신 뭐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뭐 해서 뭐 전압을 낮추는 거든 전류를 바꾸는 거든 네. 역시 전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력 반도체 시장으로 본다 하면 네. 아직까지 실리콘이 한 80%, 그다음에 화합물 반도체가 한 20% 정도 네. 수준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해서 전력 반도체 실리콘이라 해서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대표님이 아시는 것처럼 트랜지스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TR이라 하기도 하고요. 네. 이 트랜지스터는 지금까지도 다 쓰고 있습니다. 완구용에도 들어간 것도 트랜지스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계속 쓰일 겁니다. 미래에도. 하지만은 새로운 문화가 발생해 흔히 말해 우리가 로봇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이 로봇에 구동을 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는 예전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효율이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로봇가 돌아다닐 때 배터리 성능을 오랫동안 써야 되면 당연히 효율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는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술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 UAM 드론이라든가 향후의 미래 우리가 엑스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겨나도 당연히 새로운 소재가 들어가고 새로운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는 20%라고 하지만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옛날 올드 기술보다는 새로운 뉴 기술이 접목이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역도 커진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와중에 뭐 테슬라 같은 데는 실리콘 카바이드 안 쓰고 우리 실리콘 기반 계속 쓰겠다는 뭐 그런 기업들도 있을 테니까 계속 공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시고. 네. 그런데 이제 좀 테슬라 부분이 앞전에 신문에 좀 나온 내용이 좀 있어서 그게 좀 곡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테슬라가 모델 3를 썼을 때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델 Y를 썼을 때 실리콘을 썼습니다. 네. 희한하게 이제 전환을 바꿨었죠. 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시에 뭐 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공급했던 서플라이어 반도체 회사의 제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가 그 당시에 모델 3 나왔을 때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접목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와중이었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우리 실리콘 카바이드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 실리콘만 쓰겠다. 이게 너무 곡해됐다는 얘기. 네,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6인치 라인에서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제 8인치가 상용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이 실리콘 베이스보다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싸졌냐는 뭐냐면은 소재의 가격으로 보면 당연히 비싸지만은 통합적으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한 어플리케이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리콘 카바이드가 들어간 어떤 하나의 제품군과 실리콘이 들어간 제품군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기회보험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 쓸 이유는 없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만들면 더 크게 만들던 거를 뭐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면은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효율입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LED 등하고 백열전 등을 많이 비교를 해보는데 이 백열전 등이 우리 초창기에 LED 등 형광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백열전 등에서 형광등 바꿔질 때도 되게 많이 거부감이 생겼는데 형광등에서 LED 바꿔질 때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굳이 비싼 LED를 왜 써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다 지금 LED만 쓰고 있고 감성 카페나 가야 우리가 백열전 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가 비싸다고 하지만 LED에서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것처럼 실리콘 카바이드 신소재의 어떤 전력 반도체에서 갖고 있는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전력소자 산업협회도 이제 새로운 화합물 네, 반도체 맞습니다. 위주의 전력소자 위주로 우리는 간다라고 네네네, 이제 네. 방향성을 잡으신 거군요. 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이제 뭐 2015년도에 이제 출범했고 이제 쭉 왔는데 우리가 한 앞으로 한 5년 뒤, 10년 뒤 우리 협회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서포트를 하겠죠. 네네. 바라보는 한국의 전력 소자 산업 생태계는 어느 정도까지 좀 클 수 있다고 보는지, 혹은 그런 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목표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왜 뭐 정부에서 뭐 우리 예타 뭐 얼마 하고 이러면 몇 년도에 뭐 어느 정도 규모까지 우리가 산업이 성장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걸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전력 반도체 생태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인력 양성이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반도체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만 양병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이라는 회사나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태계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력이 양성돼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력 반도체 인력은요 완전히 생태계가 깨져버린 상황에서 거의 이제 흔히 말해서 회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회사가 사라지니까 학생들이 갈 회사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또 사라졌겠죠. 당연히 학생들이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당장 학생들이 필요하지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부족합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 인력 양성이 안 되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돈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전력 반도체를 하고 싶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중소기업에서 전력 반도체를 조금만 했다. 그러면은 대기업, 흔히 말해서 우리 H사, 그다음에 뭐 L사, 그다음에 어떤 좀 대기업들 그런 데서 인력을 경력으로 다 뽑아가 버리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소기업이 키워서 또 보내는 이런 어떤 악순환이 좀 이렇게 되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가 그 단의 과정이라 한다 하면 궁극적으로서는 인력 양성이 이제 돼야 되고요. 전력 반도체 쪽에서 네. 또 그게 못지않게 중소기업들이 또 굉장히 분발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대기업들이 전력 반도체에 이렇게 들어오고자 하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인원만 빼가려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인력 양성도 키우면서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 돈도 좀 쓰세요. 네, 대기업들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래야만이 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 또 다른 또 어떤 회사들이 또 만들어질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생태계에 내가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클러스터들이 형성되고 발전이 되는데 지금 그 과도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뭐 얼마 이게 아니고 지금 인력 사람 육성하는 것부터가 이제 가장 네. 큰 문제이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 기업 측면에서도 뭐 자동차업에서도 큰 자동차 회사가 있고 가전으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전 회사들도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갖춰지고 제품 잘 나온다면 수요 기업에서도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게 인력 양성 모든 클러스터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마인드 어떤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그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엔드 유저라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해 먹이 사슬의 정점이라는 대기업, 그러면 유저 쪽에서 이 전력 반도체는 지금 생태계가 다 우리가 수입해서 써왔지 않습니까? 중국 것 갖다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갖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력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해서 모든 게 반도체는 그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한 번에 100% 퍼펙트 할 수는 없어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우리 이제 대기업
쪽에서는 해외 걸 갖다 쓰다 보니 국산화돼 있는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점이에요. 근데 중국은 왜 그렇게 갑자기 반도체, 특히나 전략 반도체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커졌냐면 중국은 속된 말로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품이 엉망이어도 쓰게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다 보니 계속 트라이 에러를 했어요. BYD도 절대 불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한데 계속적으로 쓰다 보니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굉장히 강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에다 팔기 시작하니 이제 문제점이 없으니 밖에서 사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실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나 정부가 어느 정도는 정책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대기업의 마인드가 바꿔져서 중소기업을 상생한다는 분위기로 좀 분량이 나더라도 키운다는 분위기로 간다 하면 뭐가 좋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은 만들어 놓고 대기업이 가지고 가도 지금 우리가 뭐 중국 거 쓰고 있는데 우리가 국산화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분위기가 전달이 되면 회사가 커지기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산업을 참 일으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쉽지 않습니다. 일인 네. 것 같아요. 과거에 뭐 대한민국 못 살던 시기에는 뭐 그때 모두가 다 으쌰으쌰해서 뭐 중화공업도 하고 뭐도 그렇죠. 하고 뭐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한 9년 정도 됐고 지금 어쨌든 상용화 사업에서 800억 넣어주고 또 지금 이제 예타 넣어서 1,400억 하고 또 무슨 특화 단지입니까? 뭐 예, 특화단지입니다. 네, 반도체 특화 단지 부산 전력 반도체 해서 또 500억도 별도로 또 매칭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전에 이제 또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뭐 인력 양성 관련해서 뭐 협회에서 뭐 같이 뭐 이렇게 좀 기획하고 있는 네, 거라든지 지금 이런 게 있습니까? 협회 이제 부산을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전력 반도체 쪽에 부산이 많이 있다 보니 이제 인력 양성 사업도 부산대, 동의대, 뭐 동아대 이런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동의대에서 하고 있는 그 인력 양성 사업 중에서 공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공유대학이 네, 네. 이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일반 대학이 하나의 대학이 아니고 그 부산에 있는 15개 이상의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형성이 돼서 이제 반도체 소재에서부터 마지막 시스템까지 과를 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요 부분이 크게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지금 시행된 지는 3년 전부터 그럼 지금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3학년째 듣고 있겠네요. 거기는 이제 1년 단위로 합니다. 아, 1년 단위로? 1년 단위. 아까 말씀 새로운 그게 학점을 부여하는 과가 아니고 그냥 흔히 말해서 스펙만 더 하나 늘려주는 과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부라든가 인가등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방식은 방금 말씀처럼 공유대학을 만들어서 학생을 각 대학에서 다 모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시간적으로는 한 2, 3일 정도 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 과를 들어가게 돼서 그런 그 과의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 사업체, 기업체의 대표라든가 기술진들이 교수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수님들이 많이 안 계신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문가 분들은 회사에 어떤 저도 이제 교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교수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력 반도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럼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갈 길이 내가 반도체지만 메모리냐 전력 반도체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공유대학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년 됐습니까? 3년째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대학 그 공유대학뿐만 아니고요. 새로운 어떤 커리큘럼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부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근데 비교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을 더 선호하시죠. 그렇죠. 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좀 설득을 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제 따지고 본다 하면 실질적으로 원래 이제 부산에다가 전력 반도체 뭐 협회나 반도체 뭐 클러스터가 만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거주 대학에서 나온 그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는 어떤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본데 아까 말씀처럼 당연히 이제 대기업은 돈을 많이 주고 또 훨씬 더 네임 밸류가 있으니 가는 건 맞는데 또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유능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도 팸리스 한다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 많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학생들이 가지 않고 남았을 때 이제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또 반도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에 의해서 또 인력이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또 새로운 또 기술이 또 만들어지고 또 다 같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역에 남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다 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맞습니다. 거기 있을 때 먹고 살기 별로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딴 데로 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 기반이 형성돼 있으면 아니 기왕 뭐 내가 여기서 전공했으면 그걸로 가면 그렇죠, 맞습니다. 좋은 건데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네, 문제겠네요. 이제 3년 됐으니까 1년 정도 하고 그러면 거기 말고도 이제 다른 뭐 인력 양성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 보네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공유대학이라든가 뭐 링크 3.0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저께도 이제 부산대랑 같이 또 여러 가지 포럼도 했는데 이제 부산대 안에서 그 반도체 공학용 방공연이나 반도체 공학연구소라고 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이제 반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랩이 또 테스트베드가 꾸며집니다. 거기도 몇백억이 국가 돈이 투자가 돼서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고 일반 반도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테스트베드가 꾸며지고요.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부산도 많이 하고 있고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 각 지자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분위기가 전력 반도체 쪽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